당뇨가 발병이 되고 혈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계속 악화가 되면 이제 대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관상동맥질환 같은 거, 아니면 뇌졸중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게 바로 고혈당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갑자기 쇼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평소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차가 3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슈퍼혈당도 안정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덜 생기고 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텐데, 당뇨 졸업할 수 있었던 꿀팁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니까 이 혈당 달력을 꼽아주시더라고요. 관찰과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졸업에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또 늘었더라고요. 당뇨 환자가 600만 명, 그리고 이게 성인 6명 중에 1명이고요. 전 단계 환자는 1600만 명, 합치면 2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코로나 때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는 40대 이상이 대다수였는데 요새는 20, 30대 당뇨 환자분들도 한의원에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늘고 있고 한의원에서도 체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왜 이렇게 늘고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당뇨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활동량 부족, 그리고 뭐 스트레스, 과잉 열량 섭취, 과잉 칼로리 섭취 이런 것도 써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써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한식 위주로 먹던 식습관에서 쌀 소비량이 줄면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뇨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잉 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 쌀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는 거죠, 현대인들이. 왜냐면 활동량은 줄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는 덜 걷고 덜 움직이고 집안일도 더 양이 줄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양은 더 많이 늘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과잉 칼로리로 인해서 당뇨가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활동량이 줄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뇨 인구가 계속 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당뇨 뭐 식이 관리 중요하지, 음식 중요하고 운동하면 되고 체중 감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했는데, 잘 적용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거는 마른 당뇨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마른 당뇨가 절반, 비만 당뇨가 절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이랑 운동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당뇨를 극복하기가 어렵고, 비만 당뇨 또한 비만 1도가 많습니다. 비만한 정도를 가지고 1도, 2도, 3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도 비만이 많아서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사실 과체중으로 분류가 되는 정도이거든요, BMI가. 한국형 당뇨는 다르구나, 음식 운동만 가지고 안 되구나, 이거를 진료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췌장의 기능이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구를 봤더니 한국인들 중에 정상인 분들, 당뇨 없는 분들과 그리고 서양인 분들 중에 당뇨가 없는 정상인 분들을 비교를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췌장의 크기 자체가 정상인인데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12%가 작고요. 인슐린의 기능 자체는 36.6%가 떨어집니다. 당뇨가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한번 당뇨가 생겼을 때 당뇨가 악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음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당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자 박사과정을 장내미생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 50명과 당뇨가 없는 정상군 50명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대변을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당뇨 환자분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고 유익균도 더 적고 하더라고요. 한국형 당뇨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생각보다 비만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쉽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당뇨가 생각보다 악화되기가 쉽다. 이렇게 2가지 정도로 한국형 당뇨를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를 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만성부터 설명을 해보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 중에 미세혈관 합병증이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망막병증,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증, 그 다음에 신증, 콩팥, 이렇게 3가지는 우리가 익숙한 건데, 미세혈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뇨가 발병이 되고 혈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이게 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가 되면 이제 대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관상동맥 질환 같은 거, 아니면 뇌졸중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겠고요. 만성은 그래도 좀 당뇨가 좀 진행이 됐을 때 이런 합병증이 생긴다라고 보면, 반면에 급성합병증은 정말 급성으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급성합병증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경각심이 적어요. 하나가 저혈당이고 두 번째가 고혈당에 관한 건데, 저혈당은 젊은 분들은 한 5, 60대까지는 그래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70대 이상 되면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응급실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시간만 방치돼도 내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는 70 이상인데 인슐린 맞고 있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경구혈당 강화제, 먹는 당뇨약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는 게, 그 이유가 70 이상이 되면 저혈당에 대한 인지도 잘 안 되고 대응도 잘 안 되세요. 저혈당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특히 인슐린 맞는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혈당도 급성으로 우리가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데,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고혈당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갑자기 쇼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이것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급성 합병증도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3다 1소이겠죠, 당연히. 3다는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뭐 갈증이 나고 다음, 그다음 다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 그리고 다식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 왜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것. 1소. 1소는 이제 적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3다 1소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당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증상은 혈당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어야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많이 높으면 몸에서는 혈당이 너무 높아, 너 소변으로 나가 해서 포도당을 밀어내거든요. 요당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를 초반에 알기에는, 이런 증상만 가지고 초반에 알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특히 요새는 건강검진이나 또 혈당을 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손발이 저린다거나 눈이 침침하다거나, 아니면 피로감이 잘 없어지지 않고 계속 피로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당뇨 전조 증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에 상처가 나는데 잘 낫지 않는 것, 아니면 피부가 가려운 것, 당뇨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중에 한 3개 정도 내가 해당된다라고 하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손톱도 우리에게 당뇨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라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으로 가는 건데, 간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손톱입니다. 그래서 손톱이 많이 갈라져 있거나, 아니면 뭐 흰색이거나, 아니면 뭐 울퉁불퉁 너무 심하고 꺼끌꺼끌 하다거나, 아니면 홈이 파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많이 안 좋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통해서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평소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차가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애플사이다 비니거라고 해서 에사비라고 하죠. 그리고 레몬, 그리고 3번째가 생강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나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골라서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식후혈당도 안정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덜 생기고 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우리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형 당뇨 중에는 마른 당뇨도 많고, 뭐 체질적으로는 소음인도 많고, 음식을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소화기 가 받쳐주지 않으면 혈당이 안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나, 아니면 레몬차나, 아니면 생강차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아무래도 식초다 보니까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이 유발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되고요. 레몬은 레몬을 사서 통째로 사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요새는 이렇게 스틱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레몬즙이. 이런 것보다는 좀 무난한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생강을 이렇게 썰어서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100% 생강 이런 차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런 걸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은 재미있는 게 살이 찌고 싶어하는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생강을 참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생강이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실제 살이 찌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3가지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달력인데요. 바로 혈당 달력이에요. 요거는 탁상 달력으로, 여러분 집에 탁상 달력 있으시잖아요. 탁상 달력으로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요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계기가, 어떤 환자분이 자신의 공복 혈당을 탁상 달력에 쭉 적어 오셨는데
한눈에 보니까 너무 이게 비교가 잘 되더라고요. 어떤 날 낮아져 있고 어떤 날 높아져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만든 수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을 1시간 안에 측정을 하셔서 공복혈당을 여기다가 쭉 적으시면서 나의 평소 혈당을 아실 거잖아요. 내 공복혈당은 평소에 뭐 120에서 135야. 그것보다 유독 낮은 날, 예를 들면 102가 나왔다. 아니면 그것보다 유독 높은 날, 예를 들면 뭐 150이 나왔다. 이런 날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혈당을 쟀기 때문에 관찰은 어제 하루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제 하루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공복혈당이 이렇게 낮았지? 이렇게 높았지? 관찰해서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이유를 적는 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놀랍게도 3가지 정도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공복혈당이 잘 안정되더라.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하는 겁니다. 견과류 조금, 뭐 사과 한 조각 이렇게만 먹어도 공복혈당이 올라가고요. 또는 저녁밥을 좀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3-4시간을 금식을 해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은 공복혈당이 높더라. 당연히 야식을 하면 공복혈당이 높겠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공복혈당이 안정되더라. 이런 거를 환자분들 통해서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해야 공복혈당이 좀 안정되더라. 다 상관없으니 골고루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3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음식이랑 운동만큼 동일한 레벨로 중요한 게 수면이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2025년도 가이드라인에 수면을 올려놨거든요. 수면은 저희도 항상 늘 강조드렸듯이 11시 전에 자고 적어도 12시 전에는 자야 되고 7-8시간 자야 되고 규칙적인 패턴 속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 그리고 숙면하는 것, 이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조합이 완벽하게 잘 든 날 공복혈당이 낮고, 그 중에 1-2가지 어겨지면 공복혈당이 높다는 걸 환자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공복혈당이 왜 중요하냐면 공복혈당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딱 반영을 해주거든요. 일상에서. 왜냐면 당화수소는 매일 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복혈당을 가장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복혈당이 안정되잖아요. 아침 하루 시작이 안정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공복혈당 달력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외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원장님 저 해보니까 3가지 다 했는데도 혈당이 안 잡힌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날이 있던데, 그럴 때 이제 2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스트레스이고요. 또 하나는 컨디션 관리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혈당이 또 올라가요. 스트레스 조절도 당연히 병행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2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컨디션은 감기 걸렸을 때, 독감 걸렸을 때, 코로나 주사 맞았을 때 이럴 때 혈당 올라가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고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하면 간이 혈당을 더 방출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좋지 않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이런 것들도 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당뇨 졸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당뇨 졸업할 수 있었던 꿀팁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니까 이 혈당 달력을 꼽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내 생활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럴 때 혈당이 높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관찰과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졸업에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탁상 달력 항상 펴놓고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당뇨 졸업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식이 관리만 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뇨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질병이에요. 가장 기억나는 환자분은 하루에 한 공기만 드세요. 혈당이 안 잡히고 이분은 인슐린도 맞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는 탄수화물 50%에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20% 정도가 되거든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식단이, 저는 항상 진료를 할 때 식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지속 가능한 식단이 사실은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본만위원회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에 신간 책이 출간이 됐고요. 평생관리 NO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 아침을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거나, 저는 아침 먹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침을 먹어야만 혈당이 더 안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불안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복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아침밥을 먹지 않고 1시간 단위로 측정을 해보면 혈당이 쭉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는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인이 뭘 먹지를 않으니 간에서 저장하고 있던 포도당을 계속 방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아침을 거르게 되면 생각보다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과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사람이 하루 중에 먹는 칼로리를 비교를 했는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침을 거르게 되면 그만큼 점심과 저녁을 조금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혈당이 더 급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침을 꼭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서도 아침밥을 먹지 않는 그룹이 먹는 그룹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21%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은 꼭 드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한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 봐 밥은 조금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간식을 찾게 되거든요.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뭔가 허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밥을 어느 정도 포만감 있게 드시고 간식은 아예 끊거나 아니면 야채나 과일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것을 좀 더 권해드리고 있고요.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점심을 좀 가볍게 드시고,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먹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대신에 저녁은 좀 일찍 드시면 좋죠. 6시 전이나 7시 전에 드시면 좀 하루 중에 필요한 양들은 섭취를 하고 간식은 최대한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죠. 밀가루는 소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빵은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빵들이 이렇게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맛있기 위해서는 많은 설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설탕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 점 때문에 빵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데 과일들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요. 과일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권하고 싶지 않고,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권고하는 탄수화물 50%에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빵이나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에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건 한식이지만 나는 그래도 너무 바빠서, 혹은 한식은 도저히 아침부터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고구마나 빵을 드시되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갖춰서 드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뭐 우유나 아니면은 두부나 계란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 지방도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거 활용하시면 그래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식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빵 드실 때 잼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잼은 권하지 않고요. 차라리 땅콩 버터나 아니면 다른 버터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드시는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아침마다 이거를 고정적으로 주식으로 먹는 건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혈당을 덜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근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덜 올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그런데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섬유질 섭취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근육량 생성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 건 맞는데 탄수화물이 같이 섭취가 돼줘야 근육도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5개월 동안 쌀 한 톨을 안 드셨대요. 혈당이 올라갈까 봐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거를 고수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고기, 뭐 계란, 두부 이렇게 드셨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 질리고 이걸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소시지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의원에 오셨는데, 지속 가능하냐 이런 점을 봤을 때에도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는 건 그렇게 권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50%에 단백질이 한 20% 정도, 지방이 20% 정도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는 속에서의 단백질 섭취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점인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혈당 측면에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식단이 골고루 먹는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인 거거든요.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이런 식의 골고루 먹는 식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당 측면에서. 두 번째, 당뇨를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병증 예방이잖아요. 근데 합병증 예방을 하려면 눈이 건강해야 되겠죠. 망막병증 피하려면. 손발저림 피하려면 말초신경이 건강해야 하고요. 당뇨병성 신증을 피하려면 또 신장 건강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음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혈당만 고려할 수 있겠어요? 합병증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있고 뇌졸중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눈 건강, 말초신경 건강, 신장 건강, 심장 건강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려면 결국 다양한 걸 먹어야 하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당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중요하고 근손실이나 골다공증, 위장 건강, 소화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려면 혈당만 낮추는 음식에 너무 편중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과일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유럽에서 8개 국가에서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야채랑 과일을 열심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를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좀 높은 애들이 있어요. 포도나 파인애플 이런 애들은 당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금 주의하셔도 되겠고 딱딱한 과일들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요. 아까 고구마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웬만한 과일들이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낮거든요. 밤이나 아니면 배 같은 딱딱한 과일들 위주로 활용해 보셔도 충분하고요. 이런 음식들은 주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과 밥 사이에 간식 정도로만 드시면 되겠고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배를 채울 정도로 먹어요. 이런 것만 저는 좀 말리고 싶고 간식 정도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진료를 할 때 식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지속 가능한 식단이 사실은 한식입니다. 한식을 80% 이상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모든 끼니를 내가 잡곡밥 위주로 한식을 100% 먹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가끔 너무 먹고 싶을 때 면 종류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식이나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 여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80%의 목표를 설정을 해드려요. 최대한 내가 먹는 모든 끼니의 80% 이상이 잡곡밥으로 이루어진 한식일 것. 한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50%, 그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양소 균형을 맞춘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잡곡밥이에요. 왜냐면 잡곡밥이 100% 현미밥, 100% 귀리밥 이런 건 아니고요. 가족들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 잡곡밥을 권해드려요. 이것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인데 보통 5, 60% 쌀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소화 잘 되고 좋아하는 거 기호에 맞게 이렇게 잡곡을 섞잖아요. 그렇게 같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실제 한국형 당뇨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현미가 좋다고 해서 현미를 너무 무리하게 드시고 귀리가 좋다니까 귀리를 너무 무리하게 드시고 아니면 또 콩이 좋다니까 콩을 엄청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소화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이 5, 6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호에 맞게 잡곡을 섞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출처가 명확한 음식을 드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 길러진 음식을 내가 가져다가 조리해서 먹는 게 맞고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한 음식들을, 재료들을 가져다가 조리해서 먹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을 하고 저희의 진료가 끝나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당뇨를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졸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름기가 더 적은 부위들 있잖아요. 닭으로 치면은 닭가슴살 같은 거 튀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굽거나 찌거나 해서 좀 기름기를 좀 빼고 드시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드실 때 야채를 같이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식 위주로 80% 이상 드실 것. 그때 잡곡밥은 5, 60%가 쌀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잡곡으로 섞자. 또 세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 음식들을 먹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원에 처음 진료를 오신 분들은 첫 진료 시간 때 제가 가장 붙잡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음식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이거인데요. 식이 관리만 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뇨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음식 하나만 가지고 당뇨가 생기지도 않고요. 반대로 음식 하나만 잘한다고 당뇨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환자분은 하루에 한 공기만 드세요. 아침에 3분의 1 공기 먹고 1시간 운동하고, 점심에 3분의 1 공기 먹고 1시간 운동하고, 저녁에 3분의 1 공기 먹고 1시간 운동하고. 우리나라 당뇨는 비만하지 않은 당뇨들이 많아서 이렇게 식이 관리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잡히고 이분은 인슐린도 맞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가지고는 혈당이 잡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런데 왜 음식이 예민해질까?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혈당 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밥 먹고 재면 혈당이 높잖아요. 운동하면 떨어지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쌀 소비량은 줄고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의 통계가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매년. 쌀이 모든 문제의 제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출간한 책 제목은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우선 당뇨 졸업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뇨 졸업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당뇨약을 끊고, 두 번째,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세 번째, 당활수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안 먹는데 당활수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관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저희는 그냥 졸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뇨가 왜 졸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를 졸업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천해야 될 생활관리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당뇨를 졸업한 사례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게 이번 신간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룩 어헤드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뇨를 한 번 관해한 사람이 얼만큼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심혈관 질환은 40%, 그리고 신장 질환 위험은 33% 감소했다고 하고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4번 관해한 사람은 심장 질환 위험은 49%, 그리고 신장 질환 위험은 55%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 관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고요. 관해를 했다가 다시 당뇨가 생길지언정 그걸 노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강상의 이득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관리하는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분들도 합병증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당뇨를 관해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면 당뇨 졸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가능한지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네, 당뇨 졸업이 가능하고요.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솔직히 좀 빠르기는 해요. 3년 이내, 5년 이내, 오랜 당뇨일수록 당뇨 졸업이 조금 더 길게 잡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의지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에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을 한 달에 한 분씩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되고 책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참 행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뇨는 졸업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 믿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초가공식품인 거죠. 얘네들의 문제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제가 혈당이 엄청 높은 분 소변을 봤는데 정말 물엿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5가지로 여러분들도 수렴을 하실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잘 지키고,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정말 거의 한 11% 정도 되던 당활수소가 3개월 만에 5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시다시피 당활수소는 3개월 평균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를 진단할 때 당활수소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처방을 할 때도 당화혈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당화혈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데이터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당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인슐린 분비량이에요.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인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만큼 분비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값이 1에서 3.5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15%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체감상으로는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당화혈소랑 더불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꼭 측정해야 되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당화혈소가 5.4%였어요. 5.4%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낼 수 있는 수치였는데 인슐린 분비량을 보니까 아까 정상 범위가 1에서 3.5라고 했는데 이분이 인슐린 분비량이 5.04가 나온 거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당화혈소는 아직 낮은데 문제는 인슐린이 이만큼까지 분비가 돼서 췌장이 쥐어짜고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일을 해서 겨우 혈당이 잡히고 있어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췌장이 지쳐버리면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져 버리면 갑자기 당뇨로 확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극단적인 다른 예는 당화혈소가 오셨을 때 12.7%였어요. 굉장히 높죠. 2.27?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화혈소가 너무 높은데 인슐린 분비량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환자분보다 오히려 더 적은 거잖아요. 췌장이 이미 지친 거죠. 앞으로 더 지칠 수도 있고요. 제가 문제 하나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당화혈소가 6.2%인 2명의 환자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요. 혈당 조절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목표 범위 이내로. 근데 한 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1.3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3.5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1에서 3.5까지 정상인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 누가 더 당뇨 상태가 괜찮은 걸까요? 인슐린 분비량이 1.3인 이분이 더 당뇨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당화혈소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굉장히 적은 분비량으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인슐린 분비량은 3.5라고 하면 췌장이 지금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 췌장이 지치게 되면 당화혈소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도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C펩타이드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당화혈소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오시지 말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 C펩타이드 검사도 반드시 요청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소를 낮추려면 집에서 우리가 재는 공복혈당이 낮아져야 당화혈소가 쌓여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화혈소는 3개월 평균값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대신해서 선택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재보니까 쭉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 나 지금 다음 달에 검사할 건데 당화혈소 그때 낮아지겠네?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공복혈당이 쭉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아, 나 당화혈소 높아질 수 있겠다. 한 이 정도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을 매일매일 적어도 이게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측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또 이걸 측정하실 때 탁상 달력에다가 공복혈당 적으면서 높거나 낮을 때 그 이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공복혈당을 적다 보면 평소 내가 공복혈당이 나오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혈당들이 보입니다. 이런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혈당이 평소보다 유독 낮거나 평소보다 혈당이 유독 높으면 그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입니다. 물 외에는 금식을 하고 잠을 잤을 때 공복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도 좀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는 고기만 먹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저녁에 이렇게 먹었을 때 아니면 이 정도 양 먹었을 때 공복혈당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자신만의 음식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에 관한 건데 운동도 하다 보면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량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등산을 갔다 왔더니 공복혈당이 평소보다 엄청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몸이 약하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노동처럼 운동을 한 날 오히려 공복혈당이 다음날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운동을 계속 하면서 관찰하면서 공복혈당이
혈당이 낮은 날 높은 날 관찰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간을 자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립이 되거든요. 평소보다 한두 시간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공복혈당이 20이 뚝 떨어진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아, 원장님이 그렇게 수면 강조하던데 이래서 수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관찰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걸 하면서 더불어서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스트레스도 공복혈당 달력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재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극심하게 받은 날 다음날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좀 해결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시면서 아, 나에게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관찰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이 컨디션입니다. 의외로 임플란트 하는 기간 동안 공복혈당 올라가시는 분들 많고요. 독감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장염 걸렸을 때, 이렇게 컨디션 떨어졌을 때 공복혈당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혈당이 우리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주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에너지를 더 방출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공복혈당 달력을 열심히 관찰하고 작성하고 실천하다 보면 5가지로 여러분들도 수렴을 하실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잘 지키고 관찰하시면서 당뇨를 졸업하시는 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거는 한마디로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제가 혈당이 엄청 높은 분 소변을 봤는데 정말 물엿 같은 느낌이었어요. 혈액이나 수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들도 건강해지지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작은 혈관들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눈,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말초신경 이런 문제들인 거잖아요. 망막병증,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런 합병증이 쉽게 생기는 이유가 일단 눈도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사구체로 이루어진 모세혈관 덩어리이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신경의 말초신경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는 말초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말초신경병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게 가공식품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원재료를 인지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우유로 만든 치즈, 요거트 이런 거, 아니면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 과일로 만든 말린 과일이나 착즙 과즙 같은 거, 이렇게 원재료를 인지할 수 있으면 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원재료를 도저히 인지할 수가 없고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를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초가공식품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소시지, 아니면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문제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럽이나, 그래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당화혈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당뇨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한의원에 오셨을 때 좌절하고 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이번 기회에 사실 솔직히 건강관리 못하고 살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당뇨 꼭 졸업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원장님 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정말 거의 한 11% 정도 되던 당화혈소가 3개월 만에 5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당뇨를 졸업하고 가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차라리 중년의 분들이 당뇨 졸업이 더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당뇨를 생각하느냐, 그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나를 알게 됐고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됐고, 이번 기회에 내가 못하던 생활 관리를 더 조밀조밀하게 잘해서 더 나중에는 건강해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뇨를 졸업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거든요. 당뇨를 반드시 졸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뇨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편견과 그 어려운 프레임, 당뇨는 극복할 수 없어, 이런 나쁜
잘못된 그런 프레임들을 좀 깨트리고 그리고 당뇨 졸업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꼭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도와드리고 당뇨 졸업을 끝까지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한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한의학적 진료를 통해서 많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